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인천으로 수학여행을 가서 처음으로 바다를 보았다. 바다를 보고 가슴을 울렁거린 생각은 안 나고 갯벌에서 맡은 비린내가 싫었던 생각만 남아있다. 집에서 자주 먹는 강고등어나 꽁치의 비린내하곤 좀 다르다고 해도 비린내에 호감을 못 가지긴 마찬가지였다. 시집 올 때까지 회는 한 번도 못 먹어보았다. 처음 먹어본 회가 민어회였다.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회를 맛있게 먹이기 위해 소주까지 한 병 사다 놓았다. 남편은 나에게 소주 한 잔 따라주면서 내가 시어머니에게 신경을 쓰자 어머니는 사이다만 마셔도 취하는 분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나는 술맛도 잘 모르면서 취하지도 않는 체질이었는데 민어회와 소주와 초고추장이 어우러진 맛은 맛의 조화에 극치라는 생각이 들었다. 먹는 즐거움이 행복감까지 가는 경지가 거기 있었다. 시어머니는 아들 부부가 자기 솜씨에 취해가는 모습을 만족한 듯이 바라보며 풍로에서 이글거리는 숯불을 공기구멍을 알맞게 조절해가며 석쇠에 양념한 민어 토막을 얹어놓고 굽기 시작했다. 살이 익으면서 부서질까봐 계속해서 발라가며 구운 양념장은 곧 반들반들한 막이 되고 거기서 풍겨오는 냄새는 얼큰한 취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식욕을 자극했다. 나는 제왕처럼 제 입만 아는 남편과 영원토록 아들을 입맛으로 붙들어 두려는 시어머니의 눈물겨운 노력에 복잡한 비애를 느꼈다. 나의 비애는 패배감일 수도 있었고 체념일 수도 있었다. 문득 시어머니가 길들여 놓은 남편의 입맛은 그들 모자 사이에 탯줄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 나이에 아직도 탯줄을 못 끄는 남편이 경멸스러웠지만 내가 어찌 해볼 엄두는 나지 않았다. 나는 그의 아내이지 산파가 아니지 않은가. 남편에 대한 소유욕이 전혀 생기지 않는 나를 돌아보면서 어쩌면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민어 말고도 시어머니가 지극정성으로 손수 절여서 말린 굴비도 식욕이 떨어지는 여름철을 살맛나게 하는 미각이었다. 친정에서도 영광굴비는 먹어보았지만 시집에서 물 좋은 조기를 제때의 장만에 간을 맞춰 건조시킨 굴비 맛에 될 게 아니었다. 잘 마른 굴비도 껍질과 살 사이에는 기름기가 많아 북어처럼 메마르지 않았다. 점심 반찬을 하려고 짝짝 찢고 나면 손바닥에 기름이 흘렀고 육질은 부드러우면서도 씹는 맛이 일품이었다. 특히 단단하게 잘 마른 알맛은 조금 맛본 어란맛 못지 않았고 빛깔은 투명한 조니 워커 빛깔이었다. 시어머니는 당신이 생선 대가리나 꽁치를 차지할지언정 아들과 며느리를 음식으로 칭하하는 일이 없었는데도 어란마는 아들만 먹이려는지 깊이 껴두어 나는 조금밖에 맛보지 못했다. 친정에서 먹던 것보다 맛있는 건 그 밖에도 많았다. 특히 순 서울식으로 담근 오이소박이 맛은 일품이었다. 마늘과 파를 곱게 다져 고운 고춧가루와 젓갈을 섞어 만든 다대기를 알맞게 절은 어린 오이 뱃속에 아주 조금 찻숟갈로 반 정도만 넣어 차곡차곡 담고 간 맞춘 국물을 자박하게 부어서 하루 만에 익힌 오이소박이는 분홍빛 국물에서 싱그러운 오이 냄새가 강하게 나고 오이는 새파랗고도 아삭아삭하고 새콤달콤했다. 냉장고가 없을 때라 아들이 퇴근해 들어오는 저녁상에 맛이 절정에 달한 오이소박이를 올리기 위한 시어머니의 노력은 눈물겨웠다. 한 골목에 차고 깊은 우물이 있는 집이 있었다. 그 물을 길어다 채운 양자배기에 오이소박이 항아리를 담가놓고 하루에도 몇 번씩 물을 갈아주어도 절정의 맛은 하루 이상 가지 않았다. 맛도 그렇지만 보기 좋기로도 친정어머니가 성의 없이 마구 부추 줄거리를 구겨놓고 물기 없이 뻑뻑하게 담근 오이소박이 맛에 될 게 아니었다. 친정과 조리법이 다른 건 그 밖에도 많았다. 땀을 많이 흘리는 복중에 아들의 기력이 떨어질세라 시어머니는 며칠에 한 번은 곰국을 끓이고 싶어 했다.
남들은 복중에 삼계탕이나 게장국을 먹는다지만 너희 서방님은 비위가 약해 그런 건 질색이니라. 우리 집안이 윗때부터 게장국은 기하는 집안이니까 그렇다 쳐도 약병아리 공 것도 안 먹는 건 내 잘못이 크다. 어려서 한 마리를 통째로 먹이려고 한 게 잘못이었어. 불쌍하다고 질색을 하더니 그 후엔 닭 냄새도 맡기 싫어한단다. 마음이 모질어야 몸도 튼튼한 법인데 그렇지를 못해 걱정이다. 나 들으라는 듯이 그렇게 중얼거리며 곰국거리를 손질했다. 업진이나 양지머리살에다 양과 곱창을 함께 넣고 끓이는 건 친정과 같았지만 손질하는 법이 달라서 끓여놓은 모양도 달라 보였다. 양지머리살은 물에 담가 핏기를 빼고 곱창은 세심하게 겉에 엉겨붙은 뭉클뭉클한 기름덩어리와 안에 있는 소똥 냄새 나는 것들을 제거하고 양도 안에서 한꺼풀을 벗겨내고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겉에 도는 검정털을 칼로 득득 긁으면 털이 보얗게 되었다. 그러고 나서 세 가지를 함께 넣고 고기가 부드러워지면서 뽀얀 국물이 우러날 때까지 고고 나서 통째로 고운 그것들을 꺼내 먹기 좋게 썰어서 조선 간장과 파 마늘로 양념을 해 따로 놓고 국을 뜰 때마다 그걸 한 움큼씩 집어넣어서 내놓았다.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은 깨끗한 곰국이었다. 엄마도 곰국을 끓일 때 세 가지를 넣고 끓였지만 양의 시커먼 털을 손질하지 않고 그대로 넣었기 때문에 국이 지저분해 보였다. 그래서 곰국을 먹을 때마다 양이 꼭 송충이가 떠다니는 것 같아서 건져놓곤 했기 때문에 시집에서 처음으로 양의 맛이 어떻다는 걸 알았다. 7월 칠성날은 밀전병을 붙여서 고사를 지내고 나서 온 동네가 나누어 먹었다. 밀전병의 반 정도는 아무것도 안 넣고 밀가루로만 부쳤고 나머지 반은 애호박을 가늘게 채쳐넣고 부쳤다. 재료에 있어서는 친정에서 해먹던 것과 다를 게 없었다. 실상 다르고 말 것도 없는 단순한 음식이었다. 밀을 갈아서 가루로 만들 줄 알면서부터 생겨났을 것 같은 원초적인 부침개가 시어머니의 손을 거치니까 전혀 딴맛이 났다. 칠석에 쓸 밀전병을 부치기 위해 그 임박해서 들기름을 새로 짜왔고 반죽도 독특하게 했다. 밀가루에 적당한 양의 물을 붓고 휘휘 젓다가 너무 된 듯하면 찔끔찔끔 물을 더 붓거나 묽은 듯하면 밀가루를 조금씩 보태는 게 내가 봐온 친정엄마의 방법이었다. 시어머니는 만두 반죽하듯이 밀가루를 오래 치댔다. 밀가루 덩어리가 되면서도 말랑해질 때까지 치대는 것도 보통 힘드는 일이 아니었지만 그걸 다시 물을 부어가며 부침개에 알맞은 농도로 푸는 일은 더 어려웠다. 그런 손공을 들여야만 아무리 얇게 부쳐도 찢어지지 않고 쫄깃한 전병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그렇게 만든 밀전병은 밀가루와 소금과 기름이 결합한 맛 이상의 맛이 났다. 씹힐 맛의 특이함 때문일까? 손맛이라는 맛이 따로 존재하는 것일까? 나는 시어머니의 밀전병 맛에 거의 경탄하면서 그렇게 생각했다. 남편은 밀가루 음식이나 떡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술을 즐기는 사람은 의례 그런 법이라고 시어머니는 말했다. 시어머니가 아들이 좋아하지도 않는 음식에다가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 까닭은 따로 있었다. 칠성날 칠성님께 천신할 음식이라는 거였다. 밀전병 외에 참외도 넉넉히 준비했다. 시어머니는 말이 나온 김에 일러두는 거라면서 이건 그냥 천신일 뿐이지만 1년에 2번 음력 정월과 10월에 날 잡아 고사를 아주 거하게 지내는 게 당신이 집안의 평안과 아들의 수명 장수를 위해 꼭 지켜온 법도라고 했다. 몇 개나 되는 큰 채반에 펼쳐진 달덩이처럼 훤하고 둥글게 붙인 밀전병이 다시 목판으로 나뉘어져 부뚜막, 다락, 광, 수도과, 대문간 등 시어머니가 지시하는 집안의 요소요소에 갖다 놓았다. 음식을 만들 때는 보고 배우려면 배우고 말테면 말라는 식으로 별로 친절하지 않던 시어머니가 나에게 그런 심부름을 시키면서는
뭔가를 전수하려는 의도를 명백하게 드러냈다. 커다란 양은 주전자를 들고 가서 막걸리를 받아오는 일까지 나에게 시켰다. 시어머니가 가르쳐준 술도가 집은 멀지는 않았지만 큰 길을 건너야 하는 이웃 동네에 있었다. 나는 제강 냄새 나는 술도가 집에서 막걸리를 받아오면서 마치 무당집 아랫것이 된 듯한 모멸감을 느꼈다. 이건 도대체 뭐란 말인가? 나는 마침내 시집살이의 밑바닥에 도달한 것 같은 내 꼴을 참담하게 회의했다. 양은 주전자에 막걸리를 흰 막사발에 넘치도록 붓는 걸로 칠성님께 바칠 제물은 완성된 모양이었다. 그제서야 시어머니는 요소요소를 돌면서 중얼중얼 입속으로는 뭔가를 열심히 중얼거리며 두 손바닥을 둥글게 부비며 빌기 시작했다. 비는 시어머니의 표정은 두려워하는 것도 같고 아부하는 것도 같았다. 나는 속으로 만일 저것까지 나에게 시키려 든다면 나는 이 시집 안 살고 말겠다는 단호한 각오를 했다. 조금 살 것 같았다. 그 정도로 시집에서 느낀 어떤 이질감보다도 혐오스러웠다. 다음에는 그 많은 밀전병을 한 골목에 사는 이웃집에 돌리는 일도 내 몫이었다. 뒤치다꺼리를 하면서 보니 그 집 구석엔 광에 채반도 많고 크고 작은 시루도 많았다. 부엌살림도 변변치 않은 집안에서 그건 왠지 괴기한 인상을 주었다. 나는 도저히 동화할 수 없을 것 같은 시집의 가풍을 발견했을 때라든가 친정 엄마한테 시집의 이상한 걸 고해 바칠 때마다 시집이라고 하지 않고 그 집 구석이라고 해야 직성이 풀리는 버릇이 있었다. 나를 위로하고 안심시키기 위한 버릇이었다. 낯선 풍습과 불화하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면서 그럭저럭 또 한 계절이 가고 선들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벌써부터 벼가 누렇게 익을 무렵에 장이 꽉 찬다는 참게장 담글 궁리를 하고 있었다. 게장용 진간장까지 따로 담가 놓았다는 것이었다. 나는 내 생전에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은 시집의 식도락에 절망감을 느꼈다. 먹는 것 외에 딴 생각을 하고 살 수는 없는 것일까? 나는 딴 생각을 하기 좋아하는 집안에서 자랐다. 어떤 것이 더 옳은지 비교할 생각은 없었지만 딴 생각을 하는 게 나에게 더 맞는다는 생각이 점점 더 확실해지기 시작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어서 그렇게 애틋할 수가 없었다. 민어를 아무리 잘 요리해도 양곱창을 아무리 잘 손질해도 그 맛의 극치나 진수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민어는 민어 맛을 벗어날 수 없고 소 내장은 결코 은근한 소똥 냄새를 벗어날 수 없었다. 조기가 굴비가 됐다고 해서 조기 맛과 딴 맛이 되는 건 아니지 않은가. 민어 맛이나 준치 맛에 궁극까지 도달했다고 해서 어쨌다는 것일까. 누가 상 줄 것도 아니고 인간이 신선이 되는 것도 아니다. 고작 혀끝에서 목구멍까지의 즐거움에서 벗어나 조금이라도 딴 생각을 할 수 있다면 딴 세상이 열릴 것 같았다. 식도락의 쾌감을 의심하기 시작하자 돈이 떨어져서 그나마도 못 누리고 동네 구멍가게에서 콩나물과 두부지를 외상질해다 먹여야 하는 기간이 더더욱 견딜 수가 없어졌다. 식구들의 식도락을 위해 동대문 시장을 누빌 때는 부잣집으로 시집왔다는 환상이라도 즐길 수 있었지만 구멍가게의 외상장부는 그 환상의 허방이었다. 허방이야말로 엄연한 현실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새색시가 아니었다. 나는 이쯤에서 그 문제를 남편과 솔직하게 의논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는 기대했던 것보다 더 솔직하고 현실적이었다. 그는 내가 월급이라는 정해진 액수를 적절하게 안배해서 쓸 능력이 아직은 모자라니까 자기가 안배해서 월급을 주급으로 주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나를 월급쟁이에서 주급쟁이로 격화시킬 모양이었다. 그렇다고 뭐가 달라지는데요? 주급을 월급만큼 준다면 모를까. 달라지고 말고 한 달에 20알은 잘 먹고 열흘을 내리 못 먹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나흘 잘 먹고 사흘 못 먹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
어디까지나 당신 입맛 위주군요. 그걸 왜 내 입맛 위주라고 생각하나. 난 당신 위주로 생각해서 짜낸 묘안인데 줄창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니까 일주일을 외상 안 지고 살도록 머리를 써봐요. 외상이란 어차피 갚아야 할 돈 아닌가? 일주일치를 적절히 안배할 수 있으면 한 달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월급이 적어서 모자란다고 생각하지 말고 외상값을 갚고 났기 때문에 모자라는 거라고 생각을 바꿔보란 말이오. 누가 은행원 아니랄까봐 쪼잔하고도 치밀했다. 그는 내 씀씀이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해결책까지도 미리 마련해 놓고 있었음이 분명했다. 내가 어쩌다 이런 수모까지 당하게 되었을까? 내가 기대한 건 그게 아니었다. 시어머니에게 꼬박꼬박 바치는 11조를 줄였으면 하는 좀 치사한 속셈을 가지고 있었다. 만일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외상지를 가엾게 여겨 당신 용돈을 보태준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내 마음도 그렇게까지 치사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문제를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어서 슬쩍 우회적으로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왜 안따노 옷가상 용돈은 새 돈으로 주고 나한테 주는 월급은 헌돈으로 줘? 왜 사람 차별해? 새 돈은 누가 1,000원을 2,000원으로 쳐주기라도 한대? 안방하고 건넌방은 너무 가까웠으므로 나는 시어머니가 듣기 싫어할 것 같은 소리를 할 때마다 너희 엄마란 소리를 일본말로 바꿔 부르고 있었다. 그래, 아무 데서도 새 돈을 헌돈보다 더 쳐주진 않지만 우리 어머니는 달라. 어머닌 새 돈 1,000원을 헌돈 2,000원보다 더 좋아하셔. 어머니가 흡족하도록 많이 못 드리는 대신 빠다라시 새 돈으로 바꿔다 드리는 정도의 효도를 당신이 그렇게 기분 나빠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고부간이 어렵다는 건 나도 들어서 알고 있지만 당신까지 이럴 줄은 몰랐어. 실망시켜서 미안해. 나도 이러는 내가 싫어. 살림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찌들게 할 줄 알았더라면 결혼 같은 거 안 했을 거야. 그렇지만 이왕 한 거 어떡해? 따질 건 따져야지. 난 그 새 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왠 줄 알아? 아무리 아들이 따로 들인 용돈이라도 한 식구인데 생활비가 모자라면 보태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낭비를 해서 모자라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도 새며느리가 외상장부 들고 구멍가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모르는 척하고 용돈을 지키는 건 새돈이라서 쓰기 아까워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 늙으면 아이 된다고 하잖아. 아이들한테 세뱃돈 줄 때 될 수 있는 대로 새돈으로 주는 건 아이들이 아까워서 빨리 까먹지 말라는 뜻도 있을 거야. 안 따는 옷과 상 그렇게 길들이지 마. 난 싫어. 당신은 마치 그 돈을 어머니가 한 푼도 안 쓰고 어디다 차곡차곡 모으고 있다는 말투군. 그럼 안 따는 옷과 상이 그 돈을 쓴단 말이에요? 어디다 어떻게? 흐지부지 쓰시겠지. 아무리 살림을 놓으셨어도 흐지부지 쓸 데 없으시겠어? 산 사람이. 당신 말 한 번 잘했어요. 이제 알겠어. 내가 왜 이렇게 치사하고 각박해졌는지. 사는 게 왜 이렇게 답답한지. 흐지부지 쓸 돈이 없어서야. 나도 산 사람이거든. 흐지부지 쓸 돈이 그렇게 절실하면 덜 절실한 걸 줄여서 마련을 하란 말이야. 우선적으로 흐지부지 쓰고 보던지. 그걸 말이라고 해요? 스스로 살림의 요령을 터득하란 소리지. 기름을 쳐야 기계가 부드럽게 돌아가는 게 확실하다고 해서 기계 살 돈으로 기름만 다 사버릴 바보는 아니잖아, 당신은. 나는 쓴 웃음을 짓고 말았다. 자로 잰 듯이 살아온 융통성 없는 은행원이 비유를 들어가며 철없는 아내를 설득하려는 노력은 알아줘야 할 것 같았다. 또 꽤 괜찮게 시집 왔다고 생각하고 싶은 허영심이 아직 남아있는 것도 문제였다. 돈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얼마나 험악하게 망가질지 보지 않아도 본 듯했다. 속내는 어떻든지 간에 친정 식구들 보기에나 친구들 보기에 돈 걱정 안 하고 우아하게 사는 걸로 비춰지고 싶었다.